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현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영상은 이탈리아 현지 시각 기준으로 8월 29일 저녁 9시 45분에 있었던 어쩔 수가 없다 프리미어 상영을 보고 이제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 손예진, 이성민, 염혜란, 박희순 배우님 인터뷰까지 마치고 촬영하고 있고요. 영화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영상을 꾸려봤습니다.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프레스 상영이 아니라 프리미어 상영을 보면 이제 배우들이랑 감독, 제작자들 뭐 이렇게 엄숙하게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거는 바로 그 상영이거든요. 이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운동화나 샌들을 신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 상영을 보는 날은 구두를 신고 숙소를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밤 9시 45분에 상영을 해가지고 제가 노아 바운백 신작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8시 30분 상영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중에 프리미어 상영갈 준비하고 구두 챙겨서 나오고 배 타고 와서 8시 30분 영화 보고 아침부터 구두 신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스케줄 소화하고 이제 밤에 프리미어 상영으로 영화를 보는데 심지어 이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다 끝나고 기립박수도 한 10분 가까이 치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자정이 훨씬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에 또 배 타고 숙소로 돌아오고 숙소 돌아오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인터뷰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또 배 타고 리도섬으로 돌아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찍는 거거든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베니스 영화제는 섬도 너무 아름답고 관객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본섬이랑 리도섬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넋두리는 이 정도로 하고 아마 박찬욱 감독의 팬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도끼였던 시절부터 아마 이 영화가 제작되기를 기다려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도끼를 두고 박찬욱 감독이 내가 가장 영화로 만들고 싶은 소설이 바로 이거다. 내 평생 언젠가 이 영화를 반드시 꼭 만들고 싶다라고 꾸준히 언급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아마 제작된다는 뉴스가 떴을 때 드디어 이게 오는구나 하는 팬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끼는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2005년에 영화한 적이 있고요. 한국 개봉명은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이랑 두 분이서 한국에서 대담 행사 같은 거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의 도끼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로 바뀌었죠.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제가 오징어 게임 때 이병헌 씨를 인터뷰했을 때 배우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감독님 영화가 잔인하다고 하는데 제목이 도끼면 이번엔 망치가 아니라 도끼로 죽이나 보다 할 거라고. 그거 제목 되면은 관객들이 안 본다고. 근데 원래 제목이 도끼였던 게 도끼로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요. 소설에서는 도끼 나오지도 않고요. 한국에서 해고당하는 걸 모가지 잘린다고 하는 것처럼 도끼가 은어로 해고당한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소설 제목이 도끼였고 영화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띄어쓰기 없이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한국어 화법에서는 실제로 어쩔 수가 없다를 끊어읽지 않고 한 번에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감탄사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걸 붙여서 쓴 거래요. 발음의 리듬과 느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붙여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엔딩 크레딧에 이제 영화 도끼를 만들었던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문구도 나옵니다. 영화 초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만수는 종이 만드는 일만 25년 해온 제지 전문가인데요. 아내 미리 역은 손예진 씨가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장어를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나 봐. 이렇게 비싼 선물도 다 보내주고 막 하하호호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해. 이대로만 가자 하고 막 두 아들 딸과 반려견 2마리까지 아주 행복한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는데 영화 시작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면 꼭 금방 비극이 찾아오죠. 알고 보니 그 장어는 회사에서 잘릴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회사로부터 회사 통보를 받은 만수는 이제 아내에게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직은 5년 차에 제일 잘 되고 그 이후에는 힘듭니다. 근데 무려 25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한 사람의 취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게 1년 넘게 취업에 실패하니까 만수가 이런 아이디어를 고안해냅니다.
자기와 비슷한 경력과 스펙을 가지고 비슷한 회사에 지원할 법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구직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별 경계심 없이 자기 개인정보 다 쓰고 사적인 얘기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좀 얻어낸 정보로 나의 라이벌이 될 법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함정을 파서 살인을 한다. 그리고 라이벌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내가 취업에 성공한다. 라는 거죠. 저는 일부러 영화를 2번, 오전에 프레스 상영, 밤에 프리미어 상영 이렇게 2번을 봤는데요. 프레스 상영 분위기가 프리미어 상영보다 훨씬 좋은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프리미어 상영은 원래 당연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배우 감독들을 레드카펫 걷고 막 환호하고 막 인사하고 뭐 배우 감독이랑 같은 관에서 영화를 보고 뭐 끝나고 기립박수 치고 하는데 분위기가 당연히 좋죠. 어쩔 수가 없다. 프리미어 상영도 그냥 평소에 프리미어 상영들이랑 분위기는 비슷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레드카펫 걸을 때부터 특히 박찬욱 감독님은 완전 스타였고 이제 끝나고 기립박수도 1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프레스 상영 분위기가 더 좋았거든요. 웃음도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 영화 보시면 이성민 여매란 씨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깐느 영화제에 있진 않았지만 그 기생충의 일명 짜파구리 시퀀스가 끝나고 박수가 나왔었다는 후일담을 들었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어쩔 수가 없다의 고추 잠자리 시퀀스가 끝나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베니스 영화제 프레스 상영이 깐느 영화제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칸 영화제는 이제 뭐 팔짱 끼고 보는 느낌, 뭐 이제 웃긴 장면 나와도 잘 안 웃고 그러는데 베니스는 훨씬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프레스 상영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신기했어요. 심지어 그게 프리미어 상영보다 좋을 정도로.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 가이드 해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 영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캐치할 수 있는 매우 명쾌한 작품입니다. 이성민 배우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작사 이름이 모필름인데 이건 확신필름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 해석이 가능한 영화를 만든다 뭐 그런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모필름이라고 한 건데 이번 영화는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화가 엄청 웃깁니다. 제가 박찬욱 감독님의 오랜 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동안 감독님 영화는 팬들에게는 정말 웃겼지만 그게 보편적인 웃음이냐 하면 1년에 극장 한 2-3번쯤 가는 사람이 이거 재밌어?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팬들은 이 점을 인정을 해야만 해요. 엄청 웃겨라고 추천했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내가 다시는 네가 추천한 영화 안 본다는 소리 듣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웃음은 되게 보편적으로 먹힌 웃음이에요. 이를테면 넷플릭스를 이용한 유머 같은 거에 정말 관객들 다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것 같은 장면이 나오면 내가 3대 영화제를 다니시는 거장 감독님의 영화를 감히 웃으면서 봐도 돼? 라고 괜히 엄숙해하고 눈치 보지 마시고 웃으라고 넣은 거 맞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보시면 되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라고 하면 다들 첫마디 물어보는 게 잔인해? 야해? 인데 전혀 그런 영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죽이는 장면은 있을지언정 박 감독님 옛날 영화처럼 막 그로테스크하고 막 기괴하고 막 눈 뜨고 보기 힘들게 죽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야한 장면도 저도 개봉 한참 전에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떴던 거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동시에 영화가 되게 서글픈 지점이 있습니다. 만수라는 캐릭터가 죽이려고 하는 그 경쟁자들, 이성민 씨가 연기한 구본모, 차승원 씨가 연기한 고시조, 박희순 씨가 연기한 최선출, 이 사람들이 결국엔 만수랑 되게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스타일링이나 대사나 이런 거를 통해 다 느낄 수 있도록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비슷하고 뒤로 갈수록 또 서로 더 닮아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서로를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만수가 이 경쟁자들을 죽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영화에 있어요. 또 이 영화에서 만수가 누가 봐도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처한 어려움이라는 것이 진짜 절대적인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살인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지경이 이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손수 갖고 2층 집이 있고
실직 전에는 부부가 취미생활도 많이 했고 실직 기간이 길어진 후에도 딸 첼로 레슨만큼은 계속 시켜주려고 해요. 그 지금 사는 집을 포기하면 뭐 아파트 전세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순의 집 보면서 아니 우리는 저 어려워졌다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디폴트인데 왜 저렇게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선 지금이 정말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헌 씨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블루칼라 노동자고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진심인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핍은 늘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 월 200밖에 못 벌어. 근데 누군가는 200도 못 법니다. 뭐 내 친구는 억대 연봉인데 나는 뭐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아직 연봉 5천밖에 안 돼서 너무 힘들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다른 이 산업 자본주의나 노동 문제가 더 리얼하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다가도 막 하하하하 웃다가도 막 섬뜩해지는 거죠. 이성민 씨가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 얘기하면서 브레이트 작품 같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속역 효과 다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자, 한참 웃다가 보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고 있는 내가 바보가 되는, 사실 내가 비웃던 저 사람이 내 얘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뭐 그런 거죠. 또 해외 리뷰에서는 기생충 같다는 얘기가 엄청 많던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베니스에 온 다른 한국 기자들도 얘기 나눠보니까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한국 영화 아는 게 기생충밖에 없어서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원래 이런 계급 얘기를 꾸준히 했던 사람이고 이런 장르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 뭐 갑자기 이걸 보고 기생충에 대한 답처럼 느껴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시면 그건 너무 기생충이 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보니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마 훨씬 많은 한국 영화를 봤고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도 잘 아는 한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기생충 생각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그 문제 다루고 가족 나오고 뭐 웃기면서도 슬프고 뭐 그렇다고 다 기생충 아니잖아요. 근데 뭐 글로벌 마케팅 면에서는 유사할 수도 있어요. 3대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하고 뭐 그 이후에 길게 보고 오스카 레이스까지 달린다. 뭐 이 루트는 완전 그 기생충 때부터 CJ ENM이 얻었던 그 노하우대로 갈 거는 분명하거든요. 북미 배급사도 기생충과 같은 네온이 맡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글로벌 인수합병 같은 구조 재편이 심화시키는 인간 소외, 뭐 그 와중에 내 가족을 잘 건사하고 싶은 현대 가부장의 뭐 고뇌와 욕망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남자가 경쟁자들을 다 살해한다는 이 황당한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부조리의 극이라는 걸 아주 빼곡한 웃음 포인트와 함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주인공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면서 또 주인공을 응원하거나 뭐 너무 이입하게 되지는 않는 그 절묘한 포인트를 잘 만들어냈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AI 도입 이후에 인간 노동에 대해서도 되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박찬욱 감독님도 당연히 그 언급을 했습니다. 공장 자동화로 인한 인원 감축은 그 20년 전부터 그 도끼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때부터 그 설정은 존재를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그 관련된 이미지가 좀 훨씬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저는 염혜란 씨가 인터뷰에서 밀려남에 관한 영화라고 표현하신 그 워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배경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을, 낙엽, 뭐 밀려나는 이미지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다 결국 AI한테 밀려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영화입니다. 영화 예고편이나 스틸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 만수와 미리의 집은 프로덕션 시작도 하기 한참 전부터 전국을 돌면서 찾아 헤매서 실제로 찾은 집이래요. 그게 너무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뭐 내가 너무 소중하게 가꿨고 이 집을 뺏기는 건데 영혼을 다 뺏기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집 자체가 매력 있는 그런 공간을 열심히 찾으셨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생각했던 이미지는 그 70년대 한국의 집장사 집이었다고 해요. 슬라브 지붕이 있고 서양식 건축 주택 양식을 많이 도입한 뭐 비슷비슷한 주택들이 당시에 많이 만들어졌고 당시에는 불란서 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길 본인도 그런 집에서 많이 살았었고 이게 좀 절충적인 거라 죽도밥도 아닌 좀 이상한 형태의 집들이었고 자재도 싸구려고 되게 조잡한 미학이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집들을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오히려 그때 집이 더 튼튼하고 절충 양식이 되게 새롭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양식의 집을 찾고 외경을 좀 새롭게 물리적으로 덧대면서 브루탈리스트 양식을 더한 그런 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배롱나무 있고 이런 것도 시나리오에서부터 다 설계되어 있었던 시각적인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또 인터뷰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 와, 어떻게 저 위치에 카메라를 둘 생각을 하고 찍었지? 싶은 숏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촬영을 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할 것 같고 뭐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요소들을 계획을 할 때 이게 관습적인 발상인지 아닌지를 뭐 촬영 감독, 미술 감독이랑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항상 체크를 하신대요. 어떤 감독도 여기에 카메라를 갖다 댈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결국 도달을 하게 되고 카메라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영화는 뭐냐, 이 인물은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가 시나리오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 볼 때는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심지어 아주 혼란스러운 장면 찍을 때도 그 나름의 목표 안에서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고 집중력, 비례, 리듬 이런 걸 정말 잘해야 되고 그게 바로 영화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영화는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도 보면 정말 창의적인 숏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헤어질 결심 때부터 스마트폰의 그 기술과 구조를 영화에 끌어들이는 방식이 정말 재치있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영상통화가 정말 재미있게 쓰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반드시 사운드 좋은 극장에서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는 진짜 하나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공장 소음, 뭐 매미 소리, 막 고막이 터질 것처럼 시끄러운 음악 소리 이런 게 영화에서 대화를 어떻게 방해하고 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어떻게 공간과 인물을 분리시키고 뭐 비극적인 정서를 더하고 뭐 어느 장면에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완벽하고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영화보다 너무 정말 지독하다 싶어서 그 지독한 철저함에 갑자기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 헤어질 결심이 정은이의 안개라며 어쩔 수가 없다는 모차르트랑 조용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80년대에 약간 길티 플레저를 느끼면서 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다 사고 숭배하던 아티스트가 조용필이었대요. 그러니까 감독님 대학 다닐 때는 막 혁명가요, 막 운동권 노래 막 이런 것만 들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조용필은 대중가요 하는 사람이니까 품어서 좋아하신 거죠. 아주 예전부터 품어왔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영화에 조용필의 유명한 명곡을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손예진 씨와 염혜란 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밀은 없다가 이경미 감독이 연출하고 이제 박찬욱 감독이 같이 시나리오를 썼던 영화고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고 이경미 감독이 같이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근데 손예진 씨 말로는 시기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시나리오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비밀은 없다가 나온 거래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의 연홍 캐릭터 느낌이 이번 영화에도 좀 묻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묻어난다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연홍은 훨씬 극단적으로 간다면 미리는 좀 더 순화되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에서 나오는 유머 코드 같은 건 또 비슷한 면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또 염혜란 씨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염혜란 씨를 아는 한국 관객들한테 특히나 더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최고작을 꼽으라면 이제 복수는 나의 것, 박쥐,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고민되는데요. 이제 아마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다가 박찬욱 감독의 베스트 3 안에 들 작품은 아닐 거예요. 이건 진짜 취향 문제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 박찬욱 감독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헤어질 결심은 너무 좋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헤어질 결심하고 어쩔 수가 없다는 좀 다른 영화일 거예요. 근데 소재가 소재인 만큼 이번 영화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관객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취준생이나 뭐 퇴사 후에 새로 취직하거나 경력 단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이력서 냈다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 가는 요소가 있을 영화예요. 다만 이제 영화 러닝타임이 살짝 긴데 이거 요즘 관객들이 루즈하다고 안 할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긴 한데 이건 국내 관객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아시다시피 어릴 때 좋아했던 게 좀 오래가고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치앙을 지배당해온 박찬욱 바라서 이제 전지적 팬깍지 시점에서 하는 말이라는 단서를 달고 말하자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박찬욱 감독님은 뭘 찍어도 걸작이네 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질 결심 때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보다가 아니 이분은 이제 뭘 만들어도 다 걸작이네 하고 감탄을 했는데 그 생각을 되게 오랜만에 박 감독님 영화 보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외 사진 기자가 박 감독님 레드카펫에서 사진 찍으면서 마이스트로라고 이렇게 불렀다던데 진짜 영화의 마이스트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경험은 꼭 극장에서 경험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